자, 이 시간에는 행정법의 특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행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이제 입법 사고하고 구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우리 행정법인데, 행정법. 이 행정법의 이 특징이 좀 하나 있습니다. 행정법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게,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으로 정의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문제는 요 행정법은 하나의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한 개 통일적인 어떤 법, 이게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 행정기본법 해가지고 행정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밝힌 법이 나왔죠. 그 법은 중요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에 관한 단일한 법전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행정마다 이렇게 수많은 개별법들이 모여서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요. 각각의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행정법들이. 이 하나의 개별법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의 개별법 자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개별법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정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여러 개별법에 있는 그 수많은 행정에 관한 법의 공통의 기본 원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 원리.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분석해 나갈 때, 물론 법조문을 참조를 하긴 합니다. 참조를 하긴 하지만 어떤 법전 하나 딱 놓고, 법조문 하나 놓고 이걸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 원리를 밝혀 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법의 특징인데,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행정법은 국가작용 중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행정에 관한 법. 근데 우리 국가작용의 근본법으로서 헌법이 있죠. 헌법. 자, 이 헌법은 모든 국가작용의 최고법 근본법입니다. 최고법이고 근본법.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법은 모든 국가작용이 아니죠. 그 중에 행정에 관해 적용되는 법이고, 헌법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법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률들을.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있죠. 행정법은 모든 국가작용이 아닌 행정관념을 중심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체 모든 국가작용의 근본법인 헌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좀 하실 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 이 과거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이 헌법이라는 요 근본법과 개별 법률로 이루어지는 요 행정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이게 서로 무관한 걸로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들입니다. 무관하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셔야죠. 헌법과 행정법은 절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법이고 최고법인 이상 당연히 행정법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헌법의 원리를 지켜야 될 것이요. 오히려 우리 행정법은 헌법의 기본 원리, 이 영역들을 행정에 적용하는 이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법입니다. 구체화법. 헌법에 종속돼서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법. 이게 행정법의 지위입니다. 헌법을 구체하는 법.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시각을 하나 가지시냐면, 우리 헌법은 이 헌법의 애외가 될 수 있는 이런 국가작용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의 애외가 되는 국가작용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국가작용도 반드시 헌법은 준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법률도 그렇고 어떤 국가작용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위헌이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해서 위헌화시키고 무효화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뭐 조약에서도 한번 나올 것이고 통칭이라는 데서도 한번 나올 거예요. 뭐 조약이 됐건 통칭이 됐건 어떤 국가작용도 헌법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국가작용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약이 헌법을 위반했다 국내법의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통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심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지문들이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구별점에서 일단 적용 범위가 다를 것이고 오늘날 구별해서 당연하죠. 행정법은 이 헌법에 종속된 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법도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행정법은 헌법에 구체화된 헌법이라는 명제, 이 부분이 타당하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헌법이 행정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또는 국가기관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단 이제 뭐 기술적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뭐 이 부분은 큰 의미 없고, 자 여기서 반드시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헌법에 예외가 되는 국가작용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기 때문에 행정에 적용되는 법들은 다 공법이죠. 공법. 우리 법체계가 지금 이걸 하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공법이 있단 말은 비교가 되는 게 사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법이라는 것과 사법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질이 있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각도 하나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국가작용을 할 때 항상 공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이제 여러분들 용어로 나오는 게 국고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거는 사경제 활동을 뜻합니다.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주체들이 마치 사기업이 사경제 활동하는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설령 한쪽이 국가라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건 이제 국고행정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사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국가기관이니까 바로 공법 적용한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국고행정이다 또는 사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볼 때는 사법이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법은 사법이 아니죠. 공법을 뜻해요. 공법. 국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국고, 금고입니다. 금고. 국가 금고에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사기업과 비슷하게 영리활동하는 것들을 국고행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뜻 정도만 보시고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내 효력이 있는 법들이 행정법을 이루는 거지 국제법이라든가 해외관계에서 적용되는 이런 법들은 행정법이 안 되는 것이죠. 국내 공법. 그래서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인데 단일 법전이 없고 수없이 많은 개별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핵심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행정법이 언제부터 성립됐냐라는 거예요. 이 행정법의 성립은 곧 무엇과 똑같냐면 공법의 성립과 똑같습니다. 즉 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공법, 사법 이렇게 분화가 안 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법, 사법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행정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행정법의 성립이 나오는데 사실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조 정도만 하시되 아주 극히 드물게 한 문제씩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 정도만 하세요. 자, 일단 우리 행정법이 성립하게 된 계기들이 하나 있습니다. 계기들이. 공사법이 구별된 계기하고 비슷해요. 자, 언제였냐면 이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배경이. 여러분들 근대 이전 시대를 우리가 이제 중세, 봉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대 이전에는 사실은 법이라는 관념보다는 왕이라든가 군주의 절대적 권력이 곧 법이다. 이런 관념으로 통용이 됐어요. 절대 군주가 지배를 하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시작된 배경이 산업화도 돼가기 시작하면서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혁명. 이 절대 군주가 군주 마음대로 통치하던 것을 이제 시민들이 권력을 잡아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의결을 하면 그걸 집행해라. 이런 구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시민의 자유, 시민들의 이 재산, 이걸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시민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혁명이 성공을 했죠. 꽤 많은 시기가 걸렸겠지만 성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는 운영돼야 된다라는 관념이 싹트게 돼요. 그 관념이 법치주의라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국가작용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우리의 재산을 제한할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법관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치관념. 그런데 우리 프랑스에서 먼저 출발했어요.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거쳐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한 다음에 절대군주제가 한번 무너졌죠. 성공한 다음에 시민들이 행정부를 장악을 해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행정, 예전과 달리 군주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존법 체계와 맞지 않다 이렇게 가지고 반대를 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이 이 당시에는 사법부였어요. 여러분들 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이렇게 국가작용을 하려고 할 때 예전과 이제 달라지겠죠. 시민을 위한 국가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기존법과 맞지 않다. 당연히 맞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국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려요. 행정부 소속에다가 사법부를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사법부 소속의 법원에서 행정부 소속에다가 행정재판소를 둔 다음에 이 행정작용에 의한 분쟁은 예전과 다른 새로운 형식, 새로운 이념에 따라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의 행정재판소가 좀 더 이렇게 혁신적 이념, 혁명적 이념에 따라 재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켰던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꽁세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법원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행정부 소속의 법원과 사법부 소속의 법원으로 분리를 시켰다. 이렇게. 프랑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그러면 행정사건은 이쪽에서 이제 재판하고 이쪽은 예전과 다른 새로운 어떤 원리에 따라 재판을 해냈겠죠. 이 행정재판소의 재판의 원리, 판례가 축적이 돼서 예전과 다른 행정에 적용되는 독특한 법의 원리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공사법 구별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요. 행정부 소속 법원의 예전과 다른 방식의 행정사건을 재판하던 법의 원리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법부 소속의 법원도 있었겠죠. 여기는 주로 사인 간의 사적 분쟁을 해결한 겁니다. 국가 행정작용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사적 자치에 따른 분쟁들을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이쪽 소속 법원의 판례하고 여기 행정부 소속 법원의 판례가 서로 재판하는 원리가 달라지면서 행정에 관한 독특한 법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랑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행정제도다 이렇게 명칭을 짓습니다. 행정부 소속의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재판소다. 이것을 행정제도. 자, 단 구별할 때가 하나 있어요. 구별할 때가.
우리 프랑스가 유럽의 대륙이죠. 영국은 이제 조금 독자적인 체계를 걸어왔어요. 이 영국,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어간 게 미국인데, 이 영국이라든가 이 미국은 영미법계는 같은 시민혁명이나 산업화를 거쳤지만 예전부터 어떤 전통이 하나 있었냐면, 과거부터 프랑스하고 좀 다릅니다. 프랑스는 절대군주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절대군주의 명령, 그게 곧 국가작용이었죠. 이거를 사법부가 재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영미법계는 보통법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디에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 이런 거 이제 보통법이랍니다. 개념 몰라도 됩니다. 모든 국가작용, 신분을, 고하를, 지위 뭐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많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보통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왕도 보통법 앞에서는 차별 없다, 평등. 뭐 귀족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 과거부터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국가작용에 대해서 보통법 정신에 입각해서 예전에 일반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 다 이렇게 국가작용 또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면 재판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소가 분리가 돼서 이제는 국가작용도 따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달했는데, 영미법계는 이미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 국가작용에 대해서 다 재판을 해오다 보니까 굳이 프랑스처럼 이렇게 법원을 분리시킬 필요성을 절대 느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달리 사법부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 시각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행정부 소속의 법원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사법부가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국가작용, 행정작용이 됐건 사인 간의 분쟁이 됐건 동일한 원리로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동일하다 보니까 공사법, 행정에 적용되는 특수한 법의 원리, 이런 공법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뭐겠어요? 근대 공사법이 분리가 될 때는 그 배경에 사법부 소속의 법원과 행정부 소속의 법원을 분리시켜서 행정사건에 대한 독자적 원리의 법을 적용한 곳에서 공법사법이 분리됐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미법계는 이게 없기 때문에 공사법이 분리가 안 됐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물론 근대는 성립이 안 됐지만 오늘날은 영미법계도 현대죠. 오늘날 현대는 행정에 고유한 법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 행정작용을 할 때 절차를 중심해서 절차법 중심으로 행정법이 발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끔 이 부분은 시험에 내요. 영미법계는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런 부분들은 가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에요. 현대 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 이 배경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프랑스하고 영미법계에서 공사법이 나오게 된 분리가 된 계기입니다. 영국이 늦은 이유는 사법부가 분리가 안 됐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영미법계와 프랑스법인데, 하나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하실게. 여기는 간단하게 감만 익히고 가셔도 됩니다. 독일 있죠, 독일. 요 부분은 조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독일을. 자, 이 독일은 프랑스나 영미법계하고 또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같은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가 굉장히 늦어요. 즉 자체적인 시민혁명이나 자체적 산업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니 같은 유럽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낙후됐냐 해가지고 야 우리도 근대화하고 산업화하고 나아가자 막 이런 식으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생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독일이 근대에 국가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그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를 해서 시민에 의한 자율적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체제 바꾸자. 산업체제도 바꾸고 바꾸자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걸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려면 국가가 힘이 있어야죠. 강력한 통치권이 필요했어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강제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뭔가를 내세워야죠. 이 강력한 힘을 관철할 힘의 배경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국가작용을 뒷받침할 법이라는 게 필요했다. 이렇게. 단 프랑스나 영미법과와 달리 여기는 자생적으로 발달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쭉 다른 나라에서 발달된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모방을 하는 겁니다. 모방을 할 때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판례도 없고 발달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미리 문자로 이렇게 실정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입각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가는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권력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이게 이제 중심이 된 거죠. 국가 공권력. 그리고 이 법도 이 국가 공권력을 뒷받침하는 법으로 작용을 해요. 프랑스나 영미하고 달라졌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자유, 재산 보호 이렇게 갔는데 독일은 근대입니다. 근대 초기 독일은 국가 공권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까 여기에 주안점을 뒀던 겁니다. 굉장히 국가가 권위적이었겠죠. 그래서 국가를 이원화시킵니다. 뭐 공권력 주체와 사인처럼 재산권 주체로 나누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권력 행사를 위한 법이 필요해서 초기에 행정법을 실정법화 시켰던 것입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대 독일은 판례가 축적돼서 법이 된 게 아니라 국가가 성문화시킨 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다만 초기 독일은 이 국민들의 인권 또는 시민의 자유 이거보다는 국가 중심의 행정법으로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이 초기 이 독일의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해요. 실질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만 법이었지 실제 이 법이 국가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네, 이런 관념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 국민의 권리 보장, 인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발달하게 된 부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였어요.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개관을 했던 정도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행정법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도입이 됐냐라는 것인데, 먼저 뭐 길게 보면 뭐 조선시대도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근대 지금과 같은 행정법의 초기 발달 과정들은 결국 우리도 주입받은 겁니다. 주입. 이 초기 독일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개수한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식민지배 도구로 사용하려고 도입이 된 거예요. 독일이 초기에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을 보장하려는 법이 필요했듯이 일제가 우리 식민지배를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민주적이고 뭔지 아시겠죠? 경찰권 중심으로 행정법이 도입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행정법이 발달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행정법 제도는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는 법원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모든 법원이 사법부 소속의 법원으로 다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의 법원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법부 소속. 그리고 단 법 자체는 공사법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민법과 같은 사법도 있고 행정법과 같은 공법도 있고 법 체계는 공사법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사법부는 분화가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법원이 뭐 행정사건이 됐건 민사사건이 됐건 형사사건이 됐건 다 사법부 소속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사법제도 국가다 이렇게 해요. 프랑스처럼 행정부 소속의 재판소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하면 행정제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법제도 국가입니다. 사법부가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대신에 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소송하는 절차는 조금 달라요.
행정소송, 행정사건은 행정소송, 사인 간의 사적 분쟁은 민사소송, 이런 구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미식의 사법국가 형태가 도입이 돼 있고, 다만 이제 대륙법계,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형태의 공사법 이혼주의도 받아들였다.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법의 주요 특질들을 보시면은, 우리 행정법은 원칙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자화 돼 있죠. 법률 제 몇 조 미리 다 문자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따라 규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문법주의. 다만 여러분들, 이 모든 행정작용을 이렇게 성문화 시킨다?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그걸 입법자가 예측해서 성문화 시킨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문법이 만약에 어떤 영역에 흠결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문법도 보충적으로 행정법의 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불문법의 종류를 몇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원칙은 성문법주의, 예외적으로 불문법도 행정법의 존재 형식을 띠고 있더라.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행정법은 원칙은 법률이겠죠. 다만 앞에서 잠깐 봤지만 단일법전이 없다 그랬어요. 자, 중심은 법률입니다. 중심. 행정법의 중심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행정법의 가장 출발점 중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또 국회가 법률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수없이 많은 현상을 법률 몇 조 이렇게 하고 다 이걸 미리 예측해서 입법을 한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법률로 규정을 먼저 한 다음에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식으로 행정부도 입법을 하게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이 위임을 해서 법률로부터 이제 권한을 받는 거죠. 수권이라 합니다. 법률에 의한 입법권을 위임을 받았다면 뒤에 이제 뭐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부가 만드는 행정입법입니다. 다만 법률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행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은 뭐 조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규칙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결론입니다. 행정법, 성문법이 중심인데 그 성문법이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양한 형식. 규정의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행정입법 쪽에 가시면은 수없이 많은 입법 형태들이 나와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이거 당연히 행정입법이고 그 외 뭐 고시, 예규, 규칙, 기준 굉장히 많은 형태의 행정법의 형식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질상,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볼 게 있습니다. 행정법의 특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정법이 공법이죠. 여기와 비교할 게 사법인데 사법이 주로 이제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의외로 민법이 가끔씩 출연을 해요. 우리 행정법 진도 나갈 때 사법. 자, 우리 행정법은 공익과 관련된 행정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여러분들 공익, 누구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행정법은 어떤 개별적인 사안들을 다 고려하는 측면보다는 획일적이고 강행적으로 풀어가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률적이죠. 지켜. 위반하면 제재를 가한다. 예외, 물론 이제 뭐 예외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강행 규정이 원칙이에요. 강행 규정. 즉 무슨 말입니까? 법이 우선해요. 법이. 내가 이 법을 지킬까 말까 이 국민들의 의사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의사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법이 우선해요. 지키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했다면 일률적이죠.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제재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걸 강행법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행규정, 강행성. 자,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민법과 같은 사법은 여기는 사적 자치가 주 지배 원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적 자치. 우리가 개인 간에 계약을 맺는다, 뭐 약속을 한다, 다 자율적 의사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여기는 법이 강행적이지 않고 개인의 의사들이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법들을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행정법은 강행규정, 사법과 비교하면 강행규정이 더 많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더 많더라 그런 뜻이에요. 강행규정의 성격이 강하더라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행정법은 주로 국민들과 관련해서 당연히 국민의 권리에 관한 법도 있고 이제 의무에 대한 법도 있고 막 한데 이런 법들이 좀 많아요. 의무 관련적인 법들이 좀 많습니다.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법. 이런 법들을 뭐라 하냐면 명령규정 또는 명령법규다 이렇게 해요. 또는 의무 위반했을 때 단속 들어갈 수 있다. 단속규정 이렇게. 사법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행정법은 주로 의무 관련적인 법이 많은데 그 의무 관련적인 걸 의무를 부과한다. 명령 뭐 이런 취지죠. 명령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법은 의무보다는 사인 간의 권리 그 부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권리. 이걸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권리가 있냐 없냐. 내가 소유권 인정돼 안 돼. 나에게 갱신 청구권이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이죠. 채권 행사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권리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 사법 민법은 이걸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법은 명령 규정이 중심, 사법은 효력 규정. 비교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 자, 그리고 행정법은 국가 기관도 그렇고 뭐 행정기관들 당연히 국민들도 그렇고 이런 영역에서는 이렇게 하라라는 식의 행위의 지침을 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 금지, 행위 지침. 그죠? 세금 부과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뭐 이런 식입니다. 행위 지침, 행위 규범성. 그런데 여러분들 민법과 같은 사법은 행위는 자율적으로 해요. 국가가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게 아니죠. 계약을 맺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체결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주로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행위를 맺고 계약 등을 맺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계약을 맺을 때는 서로 웃고 계약을 체결하더니 나중에 서로 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그죠?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적 자치로 풀면 안 되죠. 서로 간에 말이 다르니까. 그때 재판을 그렇다면 민법으로 재판을 해결하겠다라는 이 재판 규정의 성격이 강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행정법을 중심으로 푸셔야 되겠죠. 행정법은 공익과 관련해서 획일적으로 풀어가는 강행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법 같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자, 요걸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로마자 3번에 규정의 성질상 행정법규는 획일성, 강행적 성격이 강한데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요 사법, 민법과 같은 사법은 임의 규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행정법은 다수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죠.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에 대한 획일적 규율과 강행 규정을 특색으로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참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행 규정 중에서 주로 명령, 의무와 관련된 명령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그러나 사법은 권리와 관련된 권리 중심의 이걸 이제 효력 규정이란다 그랬죠. 권리, 효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의 여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감만 잡으세요. 밑에는 굳이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따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행위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국가기관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고 국가 최고기관의 활동의 근거를 정한다는 점에서 행위의 지침이 되는 거죠. 행위규범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재판규범의 성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재판규범의 성격도 있지만 비교를 하다 보면 행위규범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적 자체에 의해서 행위가 결정되는 민법과 차이점이라고 했죠. 사법은 행위규범보다는 재판규범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측면입니다. 나머지는 참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기술적 성격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한테 법이 재량권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재량권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법이고 행정주체가 고권적 지위에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랬죠. 공권력 행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권력 행사가.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게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은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에 도움되니까 하는 거지, 원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국가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은 국가와 사실은 권리 의무 관계에서는 대등해요. 국가가 권리 의무 있듯이 국민도 국가에 대해서 권리 의무가 있다. 단 이 공권력 행사의 권한을 준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안정성에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본래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본래부터. 그래서 이런 문장들 가끔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이런 애매한 문장들이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행정 담당하는 행정주체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우월성을 인정하는 건, 자, 이 행정주체의 고유한 본질적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부터 행정주체 또는 국가가 국민보다 당연히 본질적으로 우선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측면이지 대등한 관계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법에 관한 일반적인 특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법체행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